질문하고도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부가 쌓이면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뭐 GDP나 국내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자본이 축적돼 있으니까 밖으로 투자를 하겠죠, 당연히. 예,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거에 기여했던 노동자분들은 임금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사실은. 그 외의 분들은 임금 성장률이 올라갔으나 분배 측면에서는 작다,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성장이라고, 그러니까 결과가 성장 안전 분배가 물론 해석에 따라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성장이 성장률로만 해서 평가를 할 만한 건가? 성장의 절대량은 증가했는가? 그 분배의 문제는 사실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노동 문제, 뭐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임금이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예. 근데 뭐 임금을 더 높이 올려주고 싶기도 해요, 사실은. 예. 그만큼 더 자본 축적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성장이 우리가 없었냐도 한번 평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성장률로만 이 평가하기에는 대부분 이제 그 경제 상황이 고도화됐을 경우에 되게 평가하기 쉽지 않은 율로만 하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작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력이 내수 성장으로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인구 1억 정도라고 보통 하잖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5천, 실제 경제 인구는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청소년을 빼버리면, 물론 우리 청소년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경제 인구가 비율상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의 그 내수로 가지고는 이 기업,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경제 3요소가 노동, 자본, 뭐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요소가 아니라 기술 성장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생산성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뭐 어쨌든 이 작은 나라의, 그러니까 시장이 작은 나라의 성격을 가진 우리나라가 성장률로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냐? 뭐 내수가 어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분명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뭐 지금 내수 시장을 어떻게 또 발전시킬 수 있을까? 요와 사실 관련된 게 사실 이 서비스업을 어떻게 또 발전시킬 수 있는가랑도 또 맞닿아 있죠.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사실 뭐 디지털 경제화가 되면서 또 다른 좀 이슈가 있긴 하지만, 뭐 대체로 이 상품에 비해서 서비스는 수출이나 수입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좋았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전 세계에서 1억 넘는 나라들이 잘 성장하고 있냐 보면, 뭐 지금 뭐 인구 1위가 뭐 중국, 뭐 인도 뭐 이렇잖아요. 이 나라들이 빠르게 그 성장하는 거는 뭐 좀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은 사실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독일이 한 8천만, 뭐 영국 뭐 한 6천만. 그래서 시장이 클수록 경제 성장에 유리한 거는 뭐 이론적으로도 입증이 됐고요. 네. 대신에 우리는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넓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 그동안에 뭐 이 자유무역 협정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작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뭐 좀 극복해 왔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주류 경제학적 시각이긴 한데요. 극복해 왔다 했는데 이제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성장률이 떨어진 거 가지고 우리가 거시 경제 목표로 달성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분배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 성장은 했고 전체적인 절대적인 성장은 성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부가 외환 보유액 말고도 국부가 많은 부분 뭐 물질이든 아니면 저작권이든 아니면 뭐 다양한 형태의 국부가 축적돼 있는 상태에서 이 국부를 국내에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측면이 많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기업들도 사실 그 자금 유보율이 좀 한데 저 유보율을 넘어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내의 성장률만 가지고만 따질 수 있냐? 라는 게 의구심이긴 합니다. 예. 네. 네, 다른 이 분. 문제 약간 네. 조금 못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한국만 봤을 때 한 8%대 이제 고성장을 쭉 이어오다가 이제 제가 굉장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2%도 3%대인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하고도 맞닿아 있을 텐데 제가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도 8%대 고성장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냐. 그러면 성장률이라는 게 이렇게 3%대든 2%대를 유지하는 게 꼭 그 경제 발전을 포함한 그 사회 미래에 있어서 꼭 나쁜 거냐. 이런 질문도 약간 네, 맞습니다. 양적인 것도 네.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경제 규모가 크지만 성장률 떨어지는 게 맞는데 전 세계 성장률이 코로나 이전에는 2%를 유지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과거에 우리 80년대 이때는 신흥사국, 소위 말하는 아시아 신흥사국이 8%, 12%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전 세계 평균을 그게 평균치를 올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줄어들면 중국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동남아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모든 돈이. 동남아에 1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 쪽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트남 이런 데가 대부분 그런 나라.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전 세계가 고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성장한 상태에서 해외 투자하는 행위가 과연 나쁜 상황이냐라는 제가 혼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다른 분들에 그래서 분배 문제는 확실하게 짚어야 되지만 양적인 성장은 질적인 거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양적인 성장은 이렇게 됐다고 평가해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좀 상관없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그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하냐 못하냐를 사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또 이쪽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른바 소위 잠재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잠재 성장률은 그래서 우리가 크게 무리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가 뭐 실업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실업이 아예 없을 수는 없고 실업을 최소화하고 자본 투자도 너무 과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출 수 있는 이 가상의 성장률을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근데 과거에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정말 막 8%, 10%였냐?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건 분명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는 뭐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고요. 네, 저는 뭐 양적인 뭐 사실 성장 뿐만이 아니라 사실 질적인 성장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옛날 좀 그 미국 경제학자들이 이 무슨 한국의 뭐 무슨 한강의 기적 이런 거 얘기하면 니네 너무 열심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근데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생산성 자체는 또 꾸준히 사실 증가해 왔고 이 추세는 뭐 여전히 뭐 유효하다. 뭐 물론 뭐 다른 나라와 뭐 비교했을 때 이게 뭐 더 낫냐, 더 뭐 못하냐 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뭐 이 질적인 성장 역시도 뭐 꾸준히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이 책의 주제인기도 한국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IMF 사태가 발생하고 그걸 수습한 정권은 사실은 DJ 때잖아요. 사실은 DJ 때 김대중 정부 때 사실은 이제 IMF 이후에 일련의 정책들이 수립되어지고 사실 여기서 얘기했던 IMF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주도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사실은 DJ라고 하고 또 때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586들이 수용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책에서는 이제 기존의 신중상주의적인 정책들에서 자유주의적인 정책들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들이 좀 실패했다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물음표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거를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여기서도 평가했었지만 신중상주의적인 이런 재벌 중심의 재벌이 과투자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정상화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기서는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약간 사후적인 평가라고 좀 보여지고 정책적인 평가로 보면 벤처에 대한 어떤 과감한 투자, 정부에서의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들 이런 것들이 했다는 것은 사실은 수치로 나타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좀 연결해서 본다라면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DJ 정부 때의 IMF 대응의 정책들을 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IMF가 손을 잡았다 뭐 이러고 뭐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데 미국이 했는데 근데 그거는 뭐 미국과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국이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대응의 관점에서 봤을 때 DJ 정부의 이 IMF 대응 정책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요 책에서 요 저자는 신중상주의에서 자유주의 개혁의 방향 자체는 옳았다. 다만 그런 개혁이 너무 급작스럽게 있고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개혁의 어떤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제의 선후를 우리가 미처 사실 깊게 고민하지 못한 채 너무 외부적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뭐 분명 당연히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맞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냐. 저는 요 정도의 좀 뉘앙스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이른바 4대 구조개혁해서 얘기를 했는데 뭘 우리가 사실 먼저 했어야 됐냐를 봤을 때 사실 그 당시에 이 노동개혁이 아직까지 사실 남기고 있는 이 영향은 좀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 뭐 금융이라던가 기업이라던가 이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그때 우리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고 지금 안정세에 사실 접어들었다면 지금의 사회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노동시장의 어떤 이중 구조를 말하지 않고 사실 얘기할 수 없고 이게 이제는 노동을 넘어서 전 사회적으로 사실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요게 그럼 꼭 외환위기 때문이냐, 혹은 외환위기 이후에 대응한 노동개혁의 문제냐 보면 그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사실 다 비슷하게 지금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나라마다 이상한 정치인들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고 이런 사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논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소득 분배율이 뭐 IMF 사태 이후에 떨어진 것은 맞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은 거라고 보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들도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논란도 있고 다른 데를 비교해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지라는 거를 일단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그러면 결국은 큰 차이가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결국은 노동소득을 분배되고 있는 문제보다는 결국은 노동소득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분배되고 있는가의 문제로 이제 노동소득한테 분배가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소득이 이제 이 아까 이중 시장처럼 이 문제가 더 핵심 문제로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지표를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니계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 가구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이렇게 샘플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상을 완전히 사실 보여주냐라고 하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노동소득 분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저희가 이 GDP 추계를 할 때 이 벌어들인 GDP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거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노동소득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자본이 사실 실제로 뭐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차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소유가 애매한 경우도 있고 뭐 통계로 잡히지 않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노동소득은 이게 되게 명확하거든요. 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은 알지만 이게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은 비교적 정확하다라고 사실 경제학자들이 보고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그러면 자영업 사실 비중이 되게 큰데 여기에 소득을 어디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드린 이 노동소득 분배율 이거는 한국은행 추계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영업자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해가지고 사실 평가를 하고 근데 또 이 수치랑 또 이거는 제가 이 패널드 테이블 데이터 가지고 온 건데 수치 우리나라 지금 회색이거든요. 보시면은 막 0.55 막 이래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추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더 부정확한 사실 지표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직은 사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은 측면이 있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 낮았던 거는 맞지만 뭐 대표적인 비교군인 일본이라던가 미국이랑 봤을 때 막 엄청나게 큰 차이가 사실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외환위기 이후에 사실 추세를 보면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 수치 자체가 다른 이런 뭐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낮은 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사실 해석할 수 있는 건 많죠. 사실 뭐 예를 들면 그 임금 협상에서 뭐 교섭력이라던가 아니면은 여기에 이 노동소득은 단지 임금뿐만이 아니라 뭐 회사에서 받으시는 뭐 예를 들면 뭐 복지 비용이라던가 퇴직금이나 이런 모든 이게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노동과 관련된 비용을 다 포함한 거를 노동소득으로 여기서는 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뭐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사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주목할 점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 영향은 우리나라 당연히 받고 있을 거고 근데 어떤 일종의 충격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감소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요거는 자본 대 노동으로 봤을 때 좀 더 이 자본의 어떤 자본 쪽으로 뭐 따지면은 좀 불평등도가 강화된 어떤 뭐 하나의 예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도 분석해서 좀 아쉽긴 한데 발제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책 감상하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책에서 저자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외환위기라는 게
분명히 유동성의 위기나 그 경제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 문제라기보다는 유동성의 위기인데, 유동성 위기라는 거는 결국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즉 달러를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단기 외채를 빨리 갚을 수 있는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유발된 위기라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그게 일정 부분 책에서 주장하는 복합체라고 표현하는 뉴욕 월드와 뭐 미국 재무부 IMF가 뭐 결탁해서 투기자본 이제 그런 것들을 유발하기도 한다라고도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그 달러 기축통화 달러 패권이 지속되는 한 신흥국 같은 곳은 항상 그 외환위기, 유동성 위기로 인한 외환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신흥국에서는 문제잖아요. 뭔가 발전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위험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간다는 게. 그러면 이게 미국의 달러 패권을 어떻게 벗어나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저자가 실장 마지막 결론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셨어요. 414페이지에 보면요.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현 체제를 전제한 후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장을 읽고 든 생각은, 그러면은 과연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인 달러를 위시한 미국의 패권주의는 일단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가령 뭐 중국의 위안화로 대체된다거나, 예를 들면 아니면 뭐 가상화폐로 뭐 달러를 대체한다든가 뭐 그런 어떤 전환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현재의 어떤 세계 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한 가지는 또 책에서 그 소득 분배 악화 문제에 관련해서요. 저자께서 333페이지를 보면 세계적으로도 소득 분배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재분배에 집중하기보다 소득 분배 자체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즉 뭐냐면은 그러니까 분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아예 소득 자체의 불균형을 많이 좀 해소하는 게 뭐 해결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많은 말씀 같은데, 이제 그런 대안으로는 뭐냐면 노동시간 감축을 통한 뭐 일자리 나누기라든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뭐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나름 그쪽으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좀 집단 이기주의적인 반발도 있었고 잘 안 됐다고 저는 봐요. 저는 20년 동안 근로소득자로 생활을 하면서 제 경험으로 비춰보건데, 그 소득 분배 자체를 완화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집단 어떤 이기심이라는 게 발동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재분배를 강력하게 해서, 재분배는 이게 집단 이기주의로 발휘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세금을 떼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만을 나눌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 어떤 반발을 일으키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하고 많이 다른데, 아무튼 이 문제는 뭐 이 책의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관련된 책을 읽고 좀 토론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면, 사실 그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 등장을 한 거를 저는 뭐 그 브레튼 우드 시스템 2차 세계 대전 이후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또 이 70년대까지 미국이 그 금태환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랑 이 금태환을 중지했던 그 이후의 사실 시점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과 같이 외환 위기가 발생을 하고 이게 뭐 많은 신흥국에서 반복이 되는 거는 금태환이 중지된
한 7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 달러가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갈 거다라고 보기는 뭐 어렵지 않을까. 근데 다만 뭐 이거를 뭐 위안화가 뭐 대체하네, 뭐 유로화가 대체하네, 요거는 사실 상당히 되게 이 정치의 영역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소득 분배 관련해서는 모든 경제학자가 동의하는 명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일자리만큼 좋은 분배 정책은 없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장이 곧 분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이 소득 분배 악화, 뭐 재분배 요 얘기 나오는 게 사실 이 경제 성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일하고 싶은 사람 많지만 일자리가 그만큼 만들어지지 않고, 이거를 그렇다고 뭐 정부가 일자리를 대신 만들어주는 거는 당연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재분배 정책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정책이 뭐 더 중요하다는 거는 저는 뭐 그런 부분 동의하고요. 근데 다만 또 반대로 불평등한 경제 구조에서도 사실 경제 성장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처럼 되게 고도 성장 속에서 불평등이 있음에도 다들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 분배 요구가 해소가 됐던, 일정 부분 해소가 됐던, 그때로 사실 지금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좀 다양한 어떤 사회 안전망을 좀 확보하는 거는 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사실 연금 개혁 문제도 지금 이슈고, 뭐 네, 여러 가지, 네, 네, 하여튼 우선순위에서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재분배 정책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 수치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의 차이를 우리가 보았을 때도, 우리가 매번 뭐 연금 시스템도 욕하고 뭐 실업급여도 욕하고 하지만 나름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게 중요하다. 예, 우리 더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노동시간 뭐 단축,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여기서도 이른바 이 가격 유연성과 양적 유연성 이 얘기가 본문에 나오는데, 가격 유연성,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학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이 학파가 있지만, 뭐 케인지언 학파의 대표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가격 경직성이고, 그 가격 경직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 뭐랄까 근거 중에 하나가 임금 경직성입니다. 특히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임금은 쉽게 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임금 떨어지는 것만큼 이 사람들이 반발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 안정성, 그러니까 이 임금의 어떤 그러니까 이 플렉서빌리티를 우리가 높이는 방향으로 뭐 하면 그때 좀 우리 해고도 좀 막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뭐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적당히 임금도 좀 깎고 뭐 노동 시간도 조금 줄이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이상적으로 사실 나눴다면 조금 더 나았던 건 맞지만, 그 자체도 사실 정부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이룩할 수 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의 질문을 던져봤을 때 사실은 좀 뭐 정말 어려운 문제다. 네. 이게 우리가 특히나 최근처럼 이 일종의 이 사회적 신뢰가 지금 약화된 상황에선 옛날에 비해서 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고로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정말 몇 안 되는 성공한 옳은 방향의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현배 회원님께서 막 페이지를 찍으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410페이지에 보면 외환위기라고 하는 게 신흥국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런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는 국제적인 조직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부터 꾸준하게 있어 왔는데 미국은 일관되게 그런 조직을 건설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소위 얘기하는 복합체가 그런 외환위기로부터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이 최소한 1조 달러다. 그러니까 앞에 계신 정재혁 교수님처럼 보수적으로 항상 이제 가장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그 이재민 교수님의 입장에서도 1조 달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글에 넣어가지고 1조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를 찍어보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인지 0000 해가지고 나오는데 오늘 환율로 1,266조 원의 이제 수익을 그들이 가져간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제 동아시아 국민들의 그만큼의 손실이 그들이 가져간 거다. 이제 이렇게 책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79페이지에 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불평등 구조가 심화돼서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이익을 받는 국민들이 그렇지 못한 국민들과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배당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민의 1%가 배당이익의 79%인가를 가져가고 있는 극심한 소득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 그래서 아까 이제 주식회사의 부채율은 낮아지고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사내 유보금을 쌓아둔 만큼 반영된 해당 주식 그 회사의 주식가치 상승분 삼성전자의 주식이 상승된 그 부분은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동소득 불평등의 그 불이익만큼 가져가고 있는 구조가 안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치적 독서 모임이라 이제 학자적 결론을 떠나서 이제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원색적인 평가를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제 이런 고민 속에서 아까 나오신 얘기 중에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봤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세계 경제 질서를 자기 이익에 따라 복합체의 이익에 따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신임 우리 대통령께서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중국과 미국과의 대립 국면에서 완전히 미국 편을 들겠다라는 정책을 이번에 대통령 방안을 통해서 이제 명시적으로 밝힌 셈이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책에서 밝힌 바와 같은 97년 이후에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교수님 혹은 우리 회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사실 외환위기에 대처하는 조직이 있죠. 그게 IMF입니다, 원래. IMF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런 어떤 외환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 당연하고 특히나 과거처럼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그거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이 회원국에게 필요한 외환을 빌려주자. 사실 그렇게 설립이 된 게 IMF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은 IMF가 있는데 왜 그걸 해야 되냐?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2008년 사실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나라에 닥쳤던 외환위기는 결과적으로 미국과 통화 수합을 하면서 해소가 됐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당연히 외환위기를 겪지 않을 거고 면은 외환위기의 발생 자체는 그 나라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외환위기를 이렇게 놔두고 혹은 그걸 해소해주는 결론은 이 기축통화 보유국인 미국의 손에 있다. 요거는 뭐 전 세계가 합심해서 새로운 어떤 기축통화를 쓰자고 오늘 모두가 약속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인
상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월가의 뭐 무슨 이런 그 금융복합체가 뭐 1조의 어떤 뭐 이런 뭐 수익을 뭐 했다 뭐 하는데 다이 기축통화 보유국으로서의 어떤 이 이점인 거죠. 뭐 비단 뭐 대부분 뭐 거기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여기가 뭐 나빠서라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의 파운드가 기축통화할 때 그때는 그 금융화가 이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영국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금융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뭐 사실 불가피하다. 그리고 뭐 이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1조 달러가 엄청나게 보이지만 전 세계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외환이 이게 매일매일 이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서 한 2018년 그 자료를 보면 한 100조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100조 달러? 근데 미국의 1년 GDP가 20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0 트릴리언인데 그러니까 이미 금융시장의 규모 자체가 우리가 상상한 실물 경제로 사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매우 비대해졌고 그거는 뭐 또 다른 어떤 이 자본주의의 문제가 또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뭐 나름 IMF가 아시아 금융위기를 되게 크게 겪고 그다음 글로벌 금융위기를 2008년에 겪었잖아요. 그래서 IMF가 뭐 어쨌든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뭐 더 나서가지고 우리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뭐 돈 빌려줄게 뭐 이렇게도 하고 옛날처럼 막 자본시장을 무분별하게 개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도 이제 하고 뭐 그 최근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른바 소위 거시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금융의 일종의 그 어느 정도 그 울타리를 쳐주는 그러니까 그런 뭐 역할들도 뭐 부족하지만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미중 대립 사이에서의 뭐 이거는 사실 이 주류 경제학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최근에 요 인도 태평양 요 관련해선 이거는 보면 뭐 사실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과 같은 어떤 경제적 블록을 만들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조약에 해당이 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의회 동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의 어떤 행정명령을 가지고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히 실체가 없는 어떤 이 시스템 체계인데 이거에 뭐 우리 이제 여기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딱히 뭐 얻어갈 것도 없는 경제적 이익이 매우 불분명하고 손해가 오히려 더 분명한 상황에서 이거를 빠르게 한 거는 대단히 큰 패착이다라고 요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을 공감하는 건데 지금 인도가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에 중국을 견제하려고 인도 다 해서 인도 태평양 이렇게 했는데 인도가 안 움직이잖아요. 당연히 지금 헤게모니 싸움에서 뭐 미국이 이번에 왔을 때 인도 태평양 얘기 안 했잖아요. 이전에 선거 때만 얘기했지 사실 뭐 인도 태평양을 하는 게 우리로서는 중국을 뺄 수는 없거든요. 현재 우리 거래 규모상 빼는 순간 우리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국민 소득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실질 소득이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중국하고 거래를 안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계속 외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편이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그런
스탠스 자체가 지금 정부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 질문이 제가 두 개였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의 그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경제학자로서는 이례적으로 강하고 분명한 반대 잘 들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 교수님께서 이 책 401페이지에 이제 지난달 강의 때 정지혁 교수님께서 이 책은 한마디로 역사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관점에서 외환위기의 성격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진보는 무엇이고 보수는 무엇인가 이렇게 딱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402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IMF 플러스의 개혁이 가지는 소위 얘기하는 진보적인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를 회귀하는 보수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거를 한국사의 진보 세력은 그것이 마치 전체적으로 개혁인 것처럼 끌고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IMF의 그 한국에 대한 어떤 교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무슨 침탈에 대해서는 이것을 막을 역사적인 정치 세력은 민주당 혹은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 등에게 부과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역할은. 그런데 지난번 강의부터 이 책을 저희가 선정하고 토론을 했던 중요 맥락이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정책은 98년 IMF에 대해서 적절했는가. 특히 2000년에 본격적으로 민주당에 수혈된 소위 386 세력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3페이지에 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개혁이 가진 문제의 핵심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급격하게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그 전보다 못한 체제가 성립했다라고 아까 우리 김인석 의원님이 이제 DJ 정부에서의 IMF 대응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재명 교수님께서는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40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했던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구호를 내세우지 말고 주류 경제학에 근거해 가지고 차분한 개혁을 추진해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일부 급진적인 사람들이 수사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은 이런 양극화 정책 중에서 양극화를 해소하자라고 하는 정책이 어설픈 이런 실력 때문에 실패하고 오히려 나에게 자산소득을 보장하라는 막 이런 얘기가 급하게 인정받은 측면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인 역사적 정치 집단인 민주당 혹은 진보정당은 어떤 정책을 이제 취해야 되는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떤 면에 실패했는가 그런 얘기를 한번 좀 평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일단은 왜 재벌 개혁 이슈가 제일 컸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뭐 일부 구 NL들은 이 외자에 대한 어떤 그 강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뭐 어차피 뭐 자본이 뭐 그 자본이나 국내 자본이냐 이게 뭐 다르냐 뭐 이런 또 접근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모두가 잘 모르지 않았나. 예, 뭐 당연히 뭐 관료들도 부족했고 뭐 이런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예. 다만 그걸 계기로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냥 의견인데요. 책의 맨 뒤에 보면 책 맨 뒤에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도 같은데 맨 뒤에 보면 외환위기 자체의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건가를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미중 간의 이제 얘기를 쭉 뒤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해진 것이 오히려 더 문제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중국의 경제성 대해서 미중의 격돌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맨 끝에 정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환위기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보다 더 어려운 과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들에 맞이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들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어떻게 보면은 이 노 학자께서 저희한테 던진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좀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중의 대결들과 이런 움직임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미국의 움직임이 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의 움직임에 일방적으로 흡수되어질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 90년대 초반에 얘기했던 세계화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가 아닌가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저는 어쨌든 뭐 좋은 기회 사실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사실 책 보시면은 이게 잘 안 읽히잖아요. 네, 이만큼 대중을 위한 책을 쓸 수 있는 경제학자가 한국에 정말 손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말 경제학을 공부한 게 과연 맞는가 싶을 정도의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책에 늘어놓는 그런 경제학자들도 있고, 그러면 대중은 뭐 니네는 읽든 말든 내 하고 싶은 얘기 하겠다 하라고 해서 엄청난 이론서를 쓰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실 노력을 하는 경제학자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고, 그러니까 사실 필요할 때 좀 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종현 교수님도 우리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셨는데, 뭐 저 나중에 후일 들어봤을 때 뭐 정부에서도 딱히 뭐 요구하는 게 없고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네. 앞으로도 조금 더 우리가 뭐 이런 사실 찾아보면 좀 이런 학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자들을 많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정책적으로 좀 기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들도 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이런 이 수사에 기초한 이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이 탄탄한 이론과 이 실제 어떤 근거한 이 사례들에 근거한 어떤 증거들이 약간 반영이 된 이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정말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